네, 1권 4편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입니다. 12장부터 볼까요? 네, 발제자께서 먼저 질문 또는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음, 질문보다는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까, 음, 네. 아직, 저는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습니다. 질문할 건 없으세요? 네.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자, 발제 같이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한 이제 요약 강의를 좀 그,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편의 제목이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 4편의 제목이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죠. 네. 그, 개념 관련해서 조금 쉽게 예, 그 정리를 하시려면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화마학 채널에 올라와 있는 강의 잉여가치 생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예, 이런 거죠. 노동자가 하루 동안 생산한 새로운 가치가 가변자본과 잉여가치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자본가의 목적은 이 중에서 이제 잉여가치 부분을 가능한 한 늘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차원 선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분 자체의 길이를 늘리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했던 노동일의 연장에 따른 잉여가치를 증가, 즉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일의 길이가 불변이다, 노동일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다, 또는 늘릴 만큼 늘렸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일이 주어진 길이가 노동자가 생산한 새로운 가치가 임금과 잉여가치,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분할되는 비율을 변경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라고 하는데, 필요노동 시간의 단축에 따른 잉여노동 시간의 이제 증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얼핏 가변자본 부분을 줄이는 거니까 야, 그 임금 깎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본문 그리고 발제에서 나왔지만은 자본론에서 막스가 가정하고 있는 게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된다라는 가정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대단히 비현실적인 가정 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실제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임금을 이제 끊임없이 삭감하려고 한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잉여가치 증대를 살펴보려면은 임금 삭감을 통한 방식, 즉 노동력의 가치보다 임금을 더 적게 지불하는 상황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느냐를 설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다라는 건데, 자, 생산성이 증대하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 그렇게 본다면은 생산성이 증대하는 게 자본가들한테 딱히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본문에서 나왔죠. 수수께끼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교환 가치가 목적인 자본가들이 왜 상품의 가치를 줄어들게 하는 생산성 증대에 열을 올리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잉여 가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예외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킨 자본가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적 가치하고 개별 가치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그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1절부터 가치 크기라는 게 한 상품의 가치 크기라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가치가 바로 사회적 가치예요. 그리고 개별 자본 가치는 이제 개별 자본과 휘하의 노동자들이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이는 노동 시간인데 생산성 증대를 예외적으로 성공해서 생산성 증대, 다른 경쟁자들이 생산하는 노동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에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 차이만큼 사회적 가치와 개별 가치의 차이만큼을 초과 이윤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특별잉여 가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특별잉여 가치라는 건 그 영속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발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 이 자본가가 8시간에 생산한 상품을 10시간에 팔아서 개당 2원에 2시간에 그 특별잉여 가치를 얻을 수도 있지만 8시간에 생산한 걸 이제 9시간에 판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예, 다른 자본가들은 결국 시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제 자본가들이 이 높아진 생산성 수준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제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일반화된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자본가들이 상품을 10시간이 아니라 이제 8시간에 한 개씩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가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회적 가치 자체가 8시간으로 되면 이제 특별잉여 가치는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잉여 가치라는 건 자본가들의 생산성 증대 경쟁의 결과로 예,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또 소멸하는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산성 증대가 일반화되면서 가치가 감소한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생활 필수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소비해야 하는 상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품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또는 그런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분야에서 다시 말해서 어쨌거나 이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에 기여하는 분야에서 자본가들끼리 경쟁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어떤 일이 어떻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해당 분야의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품들의 가치 합으로 이루어진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필요노동 시간의 단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잉여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착취율, 잉여가치율은 증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이런 최종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고 경쟁을 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이 생산성 증대 경쟁을 할 때 우리끼리 경쟁하면 이제 결국에는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그 상품 가치가 하락하고 이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력의 가치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잉여 가치율이 증대할 거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 경쟁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432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네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일반적 결과, 즉 노동력의 가치 저하를 마치 각 개별 자본이 직접적으로 목표로 삼아 곧 얻게 되는 결과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렇지만 개별 자본가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예컨대 속옷의 가치를 저하시킬 때 그는 결코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켜 그만큼 피로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결국 속옷의 가치를 저하시켜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피로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기여하는 한 그는 일반적 잉여가치율의 상승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의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경향들은 그것들의 현상 형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본가들의 시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협소하고 단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면 초과이윤, 특별잉여 가치가 발생할 거다. 또는 내 경쟁자가 그런 식으로 초과이윤, 특별잉여 가치를 얻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난 결국 이제 시장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이 개별 자본가들에게는 이제 경쟁이 강제하는 법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예, 노동력의 가치 하락과 잉여가치율의 증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 관철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생산성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증대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새로운 기계나 기술의 도입을 상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된 방식인데 나중에 가면은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노동 강도의 전반적인 강화가 어떻게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일권 하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기계화 대공업을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서 기계재 생산이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로서 이제 노동 강도의 강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 노동 강도의 강화가 잉여가치 생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를 했지만 노동가치 이론의 관점에서 가치란 뭐다? 어떤 상품을 획득하는 데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증대한다라는 건 한 상품의 생산에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가치가 추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상품의 가치는 하락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얻게 되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435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기 보면은 중간쯤에 예외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노동은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 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예외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게 된다라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가치의 크기라는 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뭐 노동 강도, 숙련도 그리고 생산 조건들이 발휘되었다라면 동일한 시간 노동하더라도 더 많은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노동은 강화된 노동이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3권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실제로 더 많은 가치와 잉여 가치를 생산해서
초과 이윤을 자본가가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생산된 가치를 이제 이전받은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에서 더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당장 없으시면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발제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제문에 써놨었던 것들인데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이 13장을 시작할 때 초기의 생산 방식은 양적 차이 정도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중에 어떤 네, 부분인지 책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439쪽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엔 오직 양적인 차이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협업을 통해서 어떤 질적 차이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왁스가 이제 절대적 잉여 가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본주의적 생산이 성립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 방식이 변화하지는 않는다라는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보면은 422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422쪽에 세 번째 문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기술적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서 노동을 자기에게 예속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생산 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편에서 이제 공부한 절대적 인가가치 생산은 생산 방식의 변화를 이제 배제하고 노동일의 연장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식을 살펴본 겁니다. 근데 예, 현실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어, 바로 즉각적으로 생산 방식이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전과 이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한 작업장 안에 개별적으로 작업하던 이전에 이제 독립적인 수공업자들이 생산자들이 모여서 노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더 높은 생산성이 창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단순 협업과 협업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단순 협업은 협업의 한 형태잖아요. 이때 단순 협업은 그 생산 방식의 변화가 배제된 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한 게 아니라 자본과 희화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 작업하는 것, 딱 거기까지만을 이제 단순 협업이라고 막스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고립분산적으로 일했을 때와는 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이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음, 좋습니다. 네. 다음은 455쪽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네, 네, 여기서 소농민과 수공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협업이 협업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가 협업을 발명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자본주의 이전에도 협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자본주의적 협업은 협업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가 맞습니다. 그죠? 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될 때의 지배적인 생산 방식이 뭐였다? 그 위에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소농민적 경영과 독립적 수공업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생산 방식이 일반적이었을 때 갑자기 이제 협업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생산이 출현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그 자본주의에서의 협업이라는 게, 이런 협업이 예전에도 있었지.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협업은 곧 자본주의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음, 예. 자본주의야말로 이제 이전과는 이제 전혀 다른, 예, 이 협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에만 독특한 것이다. 예, 고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예. 음, 네, 예, 좋습니다. 또 보실까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건 사실 앞서서 12장 들으면서 약간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생산수단이 절약되는 것과 노동력의 가치 저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생산수단이 이제 어떤 생산수단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결국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려면은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치가 하락해야 하는데, 예, 생산수단 중에서도 그런 생활수단들을,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생활수단들을, 예, 그, 그 생활수단들을 만들어내는 생산수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기여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의 이제 생산수단의 절약, 협업을 통한 생산수단의 절약이, 결국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제 노동력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게 책의 어느 부분일까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부분이었는지. 443쪽인 443쪽.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음, 여기 나와 있는 네, 거군요. 네. 생산수단의 절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측면이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분의 3권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더 없습니다. 자, 그럼 13장에서 다른 분들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업 그 자체만으로 생산 방식의 이제 변화 없이도 새로운 생산력이 만들어진다라고 막스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100명의 노동자가 한 작업장에서 동시에 일하면 똑같은 100명의 노동자가 따로따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스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을 누가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자본가가 주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자본의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고 자본 또는 자본가의 기여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팽배한 생각 있죠. 네, 개별 노동자는 정말로 이제 보잘것없는 역할만을 하고, 예, 그 대기업의 그 총수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기여를 한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방식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식의 사고다라는 거죠. 집단적 노동자가 발휘하는 생산력을 이제 자본의 생산력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가의 지위와 관련해서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본가의 지위가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네, 막스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중적 성격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 과정이다. 이제 한 사람의 노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모든 것에 이제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죠. 자본주의적 생산은 협업을 기초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생산 과정 자체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할 필요가 생기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치 증식 과정, 잉여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본가가 보기에 노동자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 지휘라는 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자본가의 기여라고 흔히 우리한테 주입되는 사고방식, 뭐 이윤이란 경영활동의 대가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의 실체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본가의 지휘 또는 이제 관리 감독 노동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한참 뒤에 이제 자본론 3권 5편에서 이제 이자 부분을 공부할 때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인문 강의 시간에는 그 두 가지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같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에 대한 이제 감시와 통제라는 건 당연히 이제 비생산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실제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그 부정직하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52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여섯 번째 줄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발제자가 이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4번가는부터요.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이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개시할 수 있을 만한 최소 한도에 도달하자마자 먼저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는 이제 개별 노동자들과 노동자 집단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감독 업무를 특수한 종류의 임금 노동자들에게 넘겨준다. 군대가 장교와 하사관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본의 지휘 아래 있는 산업 노동자 집단도 노동 과정의 진행 중에 자본의 이름으로 어, 지휘할 장교와 하사관을 필요로 한다. 감독이라는 업무가 그들의 전문 기능으로 확정된다. 네, 일단 생산자, 여기까지 보죠. 이어서 이어지지만 일단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제 자본가가 이런 감시와 통제의 기능마저도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특수한 부류의 노동자들한테 이제 전담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을 뭐 이른바 신중간 계급으로 볼 거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토론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막스는 이제 명확하게 어쨌거나 이들은 이제 자본가는 아니고 특수한 종류의 임금 노동자들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 자체가 이제 비생산적이라는 게 문제다 되는 거죠. 네, 계속 읽어 주십시오.
분산된 농민이나 독립적 수공업자의 생산 방식을 노예제도에 의한 농장 경영과 비교할 때 경제학자들은 노예제도의 감독노동을 생산상의 공비로 계산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고찰할 때는 이와 반대로 집단적인 노동 과정의 성질에서 발생하는 지위 기능과 노동 과정의 자본주의적, 따라서 적대적 성격에 의해 필요하게 되는 지위 기능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예,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구분되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역할, 지인데 이걸 이제 그냥 지휘 오늘날에는 이제 경영활동이라는 식으로 퉁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각각의 거의 대부분도 자본가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후자의 부분, 자본주의적 생산의 적대적인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능 자체는 예,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는 오히려 이제 비용을 낭비하는 공비다라는 거죠. 네. 음. 자,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렇지만은 생산 전반을 이제 조율하는 역할은 생산적 기여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생산적 기여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왜 그 지위 기능 중에서 이 생산적 기여일 수 있는 부분을 자본가가 반드시 전담해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럴 어떨 필연적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마저 읽어주세요. 산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본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가이기 때문에 산업의 지도자로 된다. 봉건 시대에는 장군 판사의 기능이 토지 소유의 속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산업의 지도자는 자본의 속성으로 된다. 예, 좋습니다. 자, 딱히 이런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자들에게 그냥 자기가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오직 자본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전반적인 이제 지도 지휘의 역할을 맡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 가치가 내 기여의 결과물이고 나의 몫이다라고 이제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랑 뭐하고 똑같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봉건 시대에는 장군과 판사의 기능이 토지 소유의 속성이었다라는 거야. 자, 봉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군대의를 지휘하는 장군의 역할은 봉건 귀족의 역할입니다. 딱히 어떤 전략이 뛰어나거나 무력이 독보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토지 소유자인 봉건 귀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해야 될 때는 자기가 또 이제 판사가 되죠. 왜? 내가 토지 소유자니까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가 이른바 이제 경영자, 산업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건 결국 동일한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본가의 지위가 갖는 이제 이중적인 성격과 그 화상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업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막스가 모든 자본주의적 생산은 협업을 기초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 형태야. 근데 우리가 주로 살펴본 단순 협업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자적인 발전 단계가 아니라고 막스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56쪽에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어, 단순 협업은 모든 대규모 생산의 필연적인 부수물이지만은 이것이 단순 협업,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특수한 발전 단계를 특정짓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막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단계로 인정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매뉴팩처 단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기계제 대공업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예, 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발제자가 이제 질문했던 생산수단, 그 절약이 어떤 그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룬 게
그 노동력 가치 하락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이었어요. 근데 3권에서 이제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윤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다시 보면은 443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생산수단의 절약과 관련해서 둘째로 보면은 총투하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 비율을 변동시키는 측면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책의 3권 1편에서 이제 비로소 고찰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스가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을 분석해서 그걸 제시를 할 때, 그 내적 연관을 따라서 차근차근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과 이윤율에 대한 분석을 이제 3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권 1편에 가면은 비로소 생산수단 절약이 이윤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에 들이는 이제 비용을 예, 감축하려고 온갖 짓을 하는가. 뭐 나중에 우리가 15장에서 보게 되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정말로 이제 끔찍할 정도로 희생되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다시 조명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매뉴팩처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12장, 13장 전체 이제까지 다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이제 14장으로 갈게요. 일단 1절부터 3절까지 발제하신 발제자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부탁드립니다. 네, 저 발제문에 질문을 적어 놓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용어상의 문제였어요. 용어 네, 사용의 문제였습니다. 네. 자본론에서 매뉴팩처를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발제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발제문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사실 이 매뉴팩처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에 대해서 일권 선문에서 나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자본론 영업한 서문, 엥겔스가 쓴 건데, 거기서,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보면은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막스가 약간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보통 정치 경작에 쓰는 것과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잉여가치라는 용어를 이제 막스가 처음으로 제시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발제자께서 이 부분 읽어주십시오. 네.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과 수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이 구별 없이 매뉴팩처라는 용어에 포괄되어 있다. 그리하여 경제사의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큰 시기, 즉 손노동의 분업에 근거하는 진정한 매뉴팩처 시기와 기계의 사용에 근거하는 현대적 공업 시기 사이에 구별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현대적 자본주의 생산을 인류 경제사의 과도적 단계로 보는 이론은 이 생산 형태를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는 저술가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용어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제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 매뉴팩처를 뭐 아까 발제문으로 나와 있듯이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 단순 협업에서 생산 방식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죠. 자, 주된 방식이 이제 분업입니다. 근데 그 분업이라는 게 한 사람의 노동자가 했던 그 작업을 수십, 수백 때로는 이제 수천 단계로 이제 쪼개가지고, 각각의 노동자들이 그 중에 한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방식인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 하나하나를 수행하는 방식은 수공업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제 수공업이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 매뉴팩처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이건 이제 뭐 제조업 일반을 매뉴팩처라고 흔히 부른다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그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스미스가 이제 공장 이제 생산을 예로 들면서 사용하는 용어가 매뉴팩처예요. 그래서 국부론에서 이제 제조업 또는 이제 그와 비슷한 용어로 이제 번역된 단어는 전부 다 매뉴팩처입니다. 근데 애덤 스미스 시기에는 기계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를 이제 매뉴팩처 시대의 경제학자라고 이제 막스가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막스는 그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기계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대공업 시기와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매뉴팩처라고 이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그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막스주의적 그 의미에서 이걸 이제 사용할 때는 이 용어를 이제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딱히 이제 이걸 자기 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시 발제문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5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99쪽이에요. 자, 이 부분을 발제자께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주십시오.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 매뉴팩처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지배하던 시대에는 딱 매- 여기까지예요. 이게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입니다. 그 음,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 매뉴팩처 다음 단계는 기계제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된 방식이죠. 근데 그 이전은 매뉴팩처적 방식,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지배적이었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협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계제 대공업도 아닌 시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매뉴팩처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그리고 이 시기를 이제 막스가 언제부터 언제라고 규정하는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16세기 중엽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면은 어, 이게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이 성립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1권 2편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된 시기, 이른바 자본의 근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근대사가 시작되는 시기를 막스가 16세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아주 고대부터 상인 자본이나 고리대 자본 등등은 존재했지만 자본 임노동 관계에 의해서 생산이 규제되기 시작한 시기는 16세기부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이제 생산 영역을 자본이 관장하는 시기, 산업 자본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시기가 이제 16세기다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세기 중엽부터가 매뉴팩처 시대라고 하면 무슨 의미예요? 자본 임노동 관계가 성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다?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한 내용이죠. 기계제 대공업이 본격화된 시기가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제 대공업이 출현하기 이전까지 이때가 이제 매뉴팩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봤던 것처럼 매뉴팩처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지배하던 시대가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얼핏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생산이 매뉴팩처 방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매뉴팩처가 사회적 생산 일반을 지배하던 시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이건 이제 5절에 다시 나올 겁니다. 매뉴팩처는 한 번도 사회적 생산 일반을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그거 이따가 5절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질문 3이 이제 갑주 1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해당 부분을 좀 찾아볼게요. 459쪽이면은, 여기 봅니다. 나와 있는데요. 질문해 주십시오. 발제자께서. 네, 여기에서 각주에 인용된 사례가 네. 어, 분업의 원칙이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분업이되 매뉴팩처의 형태는 아니라는 예시인 건지, 이 사례 같은 까닭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쭉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제 매뉴팩처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인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블랑키의 책에서 나와 있는, 블랑키라는 사람의 책에서 나와 있는 상황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각종 독립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공장에 통합되었다. 이런 음,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노동자들을 그 한 군데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역할을 하는 이제 노동자들을 자본가가 형식적으로 고용을 하되 직접 그 감시와 통제 하에 이제 놓고 있지 않다라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음, 결국 이들이 이제 한 군데 모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자본가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뭐 정확하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이제 자본론 30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상인자본, 상업자본이 나중에는 결국 이제 산업자본으로 변신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산업자본이 이제 우위에 서는 과정을 3권 4편에서 보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세 번째 질문에는 답이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461쪽 마지막 줄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매뉴팩처 안에 분업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생산 과정을 특수 국면으로 분할하는 것은 수공업을 각종 부분 작업으로 분할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첫 시작부터 나와 있듯이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세밀하게 분할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바탕이 되는 건 뭐다? 수공업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 일단 발제자가 읽어주세요. 네. 둘째로 이 분업은 하나의 특수한 종류의 협업이며 분업의 이점 중 많은 것은 협업 일반의 성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협업의 이 특수한 형태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13장에서 단순 협업조차도 예, 그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이 분산돼서 작업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생산력을 창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협업 일반의 성질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예, 모여서 작업함으로써 생겨나는 이점들이 매뉴팩처적 분업에서 발생하는 이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죠. 답이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뉴팩처적 분업이 그 이전의 단순 협업과 비교해서 봤을 때 추가적인 무언가를 덧붙인 건 맞지만 실제로 매뉴팩처적 분업의 이제 장점이라고 선전하는 것에 대단히 큰 부분이 단순 협업 단계에서 이미 얻어진 거다라는 의미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463쪽인가요? 여기 네.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463쪽에 자, 이 부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본문이 전반적으로 사실 독해를 잘 못했는데, 매뉴팩처 부분 노동의 평성직업 전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카스트 신분제의 세습성이나 길드의 배타성이 예시로 나오는데, 이게 유사하다는 건지, 본문에 나오는 직업의 세습화 경향과 어울리는 것이다.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냥 뭐 그렇다라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그 뭐 매뉴팩처 이전 시기에 뭐 그 인도의 카스트라든가 이제 중세의 길드가 이제 됐을 때는 길드와 길드에서의 이제 그 특정 한 사람이 이제 평생 동안 그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라는 게 매뉴팩처에서 이제 부분 노동자가 그 일만을 평생 직업으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음, 건데, 그, 음, 네, 뭐 그런 네, 정도이겠네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카스트나 이제 그 중세 길드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이제 법률 수준으로 굳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특정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카스트로 태어나면은 평생 그 일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도의 카스트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흔히 뭐 네 개의 카스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일을 하는 직업 자체가 그 카스트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 카스트로 태어났으면 대대손손 평생 동안 이제 그 일만을 하는 카스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예, 인도가 그런 나라입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근데 뭐 그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걸 이제 딱히 법률로 규정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발생 자체가 이제 자연 법칙의 작용에서 된 것도 아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 사실 이제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거죠.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자연 발생적 분할을 작업장에서 재생산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끝까지 추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카스트 제도나 이제 길드에서는 여기까지 진행되진 않죠. 그래서 이 분업 자체가 예, 오히려 이제 이런 작업장 내 분업 수준은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서는 오히려 예외적 이거나 이제 거의 발전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사절에서 나와 있었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음, 예, 여기 보면 이제 466쪽에 이제 매뉴팩처인 두 가지 형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좀 가보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446쪽에
이질적 매뉴팩처와 유기적 매뉴팩처 두 가지 종류가 매뉴팩처가 기계에 의한 근대적 공업으로 전환될 때 전혀 상이한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상이한 기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거 이제 15장에서 이제 기계제 아, 대공업을 공부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예, 근데, 어,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매뉴팩처의 매뉴팩처 수준에서의 구분을 막스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기계제 대공업에도 결국에는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발제하면서도 질문하셨지만 이제 1절에 나온 매뉴팩처의 두 가지 기원과 이 두 가지 기본 형태가 1대1로 이제 정확하게 대응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 밀접한 연관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이제 1절에서 마차 매뉴팩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 3절에서 이제 기관차 매뉴팩처가 나오잖아요. 이질적 매뉴팩처의 예로.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기적 매뉴팩처로서 이제 뭐 바늘 매뉴팩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당연히 기계제 대공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분야의 발전도 결국에는 이 과정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뭔 소리냐? 자, 자동차 산업의 초창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느냐? 예, 그 차축, 플랫폼, 차체를 만들어 놓고, 뼈대만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이제 다양한 부품들을 수공업적으로 생산해서 한꺼번에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질적 매뉴팩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차나 기관차가 만들어지던 방식이 초창기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흔히 이제 포도주의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일관 작업 공정이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이제 순차적으로 조립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유기적 매뉴팩처 예로 들고 있는 예, 바늘 매뉴팩처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바늘 매뉴팩처가 이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로 내서 분업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설명한 핀 공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애덤 스미스 시기에는 기계가 그 자본주의적 생산에 도입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매뉴팩처 시대 뭐 경제학자라고 막스가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국부론의 핀 공장이라는 게 사실은 막스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늘 매뉴팩처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분업의 원리다라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근데 어쨌거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계제 대공업이 대표적인 분야로 알고 있지만은 초창기부터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은 그 이질적 매뉴팩처로 시작했다가 유기적 매뉴팩처의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 과정이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매뉴팩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점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매뉴팩처가 이제 분산되어 있던 수공업들을 결합시켰는데 따로따로 있던 수공업들이 결합되면서 예, 공간적 거리가 단축되고 이제 그 이동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 있죠. 469쪽에 두 번째 줄부터 있는데 이 부분을 발제자께서 읽어주십시오. 다른 한편으로 매뉴팩처의 특유한 원칙인 분업은 상이한 생산 단계들의 고립화와 상호 독립화를 요구한다. 고립화된 기능들 사이의 관련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한 과정으로부터 다른 과정으로 제품이 끊임없이 운반될 필요가 있다. 대공업의 처지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특징적이고 비용이 드는 그리고 또 매뉴팩처의 원칙에 내재하는 약점이다. 유기적 매뉴팩처라고 하더라도 한 단계에서 이제 다른 단계로 그 운반하는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 이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자동차 산업하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만 생각하게 되고 이게 포도주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서 포드가 행한 혁신은 일관 작업 공정의 확립이라는 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용어에 따르면 이질적 매뉴팩처에서 유기적 매뉴팩처로 이제 이행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당시에는 기계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뉴팩처가 가진 이제 약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예,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 467쪽인가요? 네, 네, 어디쯤이었나요? 여기 보면은, 중간. 예, 중간쯤이네요. 예, 네, 시계 생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네. 예. 여기도 사실 독해력이 떨어져서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시계 생산의 경우 부분 노동자들이 동일한 작업장 안에 함께 모이는 것은 우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 우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시계 예, 생산의, 그렇죠. 아, 예,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질문 자체가 이제 그 함께 모일 필연적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아, 네. 예. 지금 여기서 막스가 그 예로 들고 있는 시계 매뉴팩처는 그 오늘날에도 이제 극히 일부 나와 있는 이른바 이제 명품 시계를 음, 수공업적으로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것들을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그 분야에 특화된 사람들이 부품들을 이제 따로따로 만들게 되는데 굳이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식, 일관 작업 공정이 적용된 게 아니라면은 굳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별적인 독립적 수공업으로 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반대로 이제 이미 이 단계도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명품 시계가 아니라 값싼 대중용 시계를 만들 때는 그 과정이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부분 노동자들의 이제 협업으로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스위스의 명품 시계라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그 명맥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경우 끊어지고 극히 일부만 이제 살아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높은 품질의 이제 시계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뭐 시계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전자화된 측면도 있겠지만은 주체도 그거조차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단순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진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극히 일부만 살아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쭉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474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474쪽에. 본문에서 수공업 시대는 뭐 나침반, 화약 등등등 같은 위대한 발명을 남겼다. 그러나 대체로 기계는 분업과 대비할 때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기계의 부차적 역할이 어떤 의미인지, 기계가 분업에 비해 역할이 미비했다는 의미인지, 기계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않았다. 의미죠, 네. 그냥.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발명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기계를 사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수공업적인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그
애덤 스미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애덤 스미스가 매뉴팩처 시대의 경제학자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스미스가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분업을 엄청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 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이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기계보다 분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도구의 분화, 이른바 이제 손노동 수준에서의 도구의 분화가 그 분화를 이제 기계의 발명과 혼동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의 한계였고 적어도 이제 이 시기까지는 예, 기계가 주된 역할을 그,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나중에야 이제 그 기계가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각주 19번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이어지는 네,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딱히 제가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답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보면은 질문 자, 10번은 네. 질문 5번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된 거죠. 어쩌다 보니까. 463쪽에 있던 얘기. 예, 이 내용 어쩌다 같이 살펴보게 된 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 11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숙련공과 이제 미숙련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11번이랑 12번은 사실 비슷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네, 질문 11번에서 음, 수공업은 476쪽입니다. 네, 네. 수공업은 미숙련 노동자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의미 같은데, 이게 수공업은 붐업을 하지 않아서 애초에 미숙련공이 없다는 의미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렇죠. 아, 네. 애초에 이제 한 사람의 수공업 노동자가 하던 일을 수십 수백 개로 이제 쪼개다 보면 그렇게 이제 부분화되고 파편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정 수준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하고 그냥 정말로 단순 반복 작업. 여기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숙련 노동자가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가. 근데 애초에 이제 그게 에, 생겨날 필요가 없는 상황 또는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는 노동력의 등급화가 이런 게 이제 수공업 단계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질문 12번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음, 477쪽? 네, 그쪽인데, 이 법칙의 예외는 쭈루룩 새로운 포괄적 기능들이 노동과정 분할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우이다. 라고 해서, 예. 새로운 포괄적 기능이 무엇인지, 그 기능이 왜 수공업적 경영에선 나타나지 않은지, 이게 앞에서 말한 감독이나 운반 기능인지, 이 부분도 잘 독해를 못했습니다. 뭐 감독이나 운반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운반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고 나름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세는 뭐다? 노동력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공업적 경영에서는 음, 없었거나 이제 잘 없었던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난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 과정을 이제 분할하다 보니까 뭐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휘 감독 조율하는 역할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역할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숙련을 요구하는 그런 그
분야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증가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네요. 그래서 아까 네.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생산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율의 역할을 자본가가 이제 그 담당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기획과 조율의 역할조차도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역할에 이제 능력이 있고 훈련을 받은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해서 평균적인 노동자들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주고 그 일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제 그 발제문에 이제 나와 있던 질문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게 이제 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자, 발제자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자, 발제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그 예, 자기 몫이 아닌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 질문이나 이제 그 언급이 좀 많이 줄어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읽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발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간단한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질문을 하시는 게 예, 남는 겁니다. 네. 저를 많이 괴롭히셔야 많이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4절하고 이제 5절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이제 발제문을 대독을 했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자, 매뉴팩처 안의 분업과 사회 안의 분업이라는 게,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게 이제 밀접하게 그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사실은 서로 이제 그 대비되는 이런 양상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하면서 그 읽었던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매뉴팩처를 공부할 때 등장하고 있지만은 뭐 기계제 대공업 단계에도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 보죠. 483쪽에 여섯 번째 줄 끝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기수 씨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가능합니다. 매뉴팩처 안의 분업은 한 자본가의 수중에 생산수단이 집적되는 것을 전제하지만 사회 안의 분업은 서로 독립된 다수의 상품 생산자 사이로 생산수단이 분산되는 것을 전제한다. 매뉴팩처 안에서는 비례성의 철칙이 일정한 수의 노동자들을 일정한 기능들에 종속시키지만 매뉴팩처 밖의 사회에서는 우연과 변덕이 작용해 사회적 노동의 각종 부문들 사이에 생산자들과 그들의 생산수단이 분배되는 것은 제멋대로다. 물론 여러 가지 생산 영역들이 끊임없이 균형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각각의 상품 생산자는 어떤 사용 가치를 생산해서 일정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며 이 욕구들의 크기는 양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이 상이한 크기의 욕구들을 하나의 자연 발생적 체계에 연결하는 내적 유대가 존재한다.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상품의 가치 법칙은 사회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전체 노동 시간 중 얼마만큼을 각각의 상품 종류의 생산에 지출할 수 있는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산 영역들이 균형으로 향하는 이 끊임없는 경향은 이 균형의 끊임없는 파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용할 뿐이다. 예, 좋습니다. 지금 매뉴팩처 안의 분업은 철저하게 이제 계획에 의해서 이제 통제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우연과 변동이 이제 지배하는 상황, 무정부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별 자본가들이 아무리 이제 균형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김현근 씨 읽어줄 수 있을까요? 들리신가요? 네, 들립니다. 보이세요? 읽고 계신가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다시.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매뉴팩처하는 분업이 의거하고 있는 계획되고 규제되는 사전적 체계는 사회 안의 분업에서는 생산자들의 규제받지 않는 변동을 통제해야 하는 자연적인 사후적 필연성으로 변한다. 매뉴팩처하는 분업은 자본가에게 속하는 전체 메커니즘의 구성원에 지원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의 무조건적 권위를 내포하지만 사회 안의 분업은 경쟁이라는 권위 밖에는, 즉 상품 생산자들 상호 간의 이익 대립이 자기들에게 가하는 강제 외에는 다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독립적 상품 생산자들을 서로 대립시킨다. 이것은 마치 동물계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대체로 모든 종의 생존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좋습니다. 이런 작업장 안의 상황이다라는 분업, 거예요. 예, 노동자를 됐습니다. 평생 여기까지요. 하나의 예. 부분 작업에 묶어두는 김현근 것, 씨, 예, 자본에 대한 예, 노동자의 일단 완전한 그만해 공통 주세요. 등을 노동 안 생산성을 들리시는 향상시키. 모양이네요. 자, 지금, 안 들리셔서 이제 계속 읽고 계신데, 일단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하시면, 소리를 못 들으시는 상황이신 것 같으네요. 네. 네. 지금 그만 읽으셔도 돼요. 네. 지금, 네. 어,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번에는 오태석 씨가 읽어 주십시오. 작업장 안의 분업, 노동자를 평생 하나의 부분 작업에 묶어두는 것,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완전한 종속 등을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동의 조직화라고 찬양하는 바로 그 부르주아적 의식은 생산 과정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온갖 의식적 시도를 개별 자본가의 소유권, 자유, 자율적 독창성 등과 같은 신성한 것에 대한 침해라고 열렬히 비난하고 있다. 공장 제도의 열광적 변호인들이 사회적 노동의 일반적 조직화를 반대하면서 이것을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웃기는 일이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막스 당시보다 개별 자본가들이 관장하는 이제 생산의 규모가 비할 데 없이 커졌잖아요. 오늘날의 이제 거대 독점 자본가들이 글자 그대로 글로벌한 수준에서 생산을 통제하고 계획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한 사회 전체, 한 나라 전체, 세계 전체를 의식적인 계획을 통해서 생산을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제 그
반대와 이제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방식이라거니 대단히 이제 끔찍한 일이라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차이는 딱 하나죠. 예,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독점적으로 사적으로 소유하는 걸 인정하느냐 이제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가능한 한 커다란 범위 안에서 자신 자본가의 독재를 행하면서 매뉴팩처적인 이제 분업을 계획하려고 하면서 그걸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이제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예. 이게 이제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예, 그 주장의 이제 자기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은 그래서 이제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고 매뉴팩처적 분업에서는 이제 자본가의 독재가 지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서로의 이제 조건으로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발제문에 이제 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이제 분업들의 발생과 관련해서 네, 사회 안에 이제 분업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를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언급도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핵심적이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478쪽에 보면은 각주 이제 26번과 이제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디 보자. 박지연 씨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요. 네. 한 가족 안에서 그리고 더욱 발전해 한 종족 안에서 남녀와 나이의 차이로 말미암아 자연 발생적 분업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업은 공동체의 확대, 인구의 증가, 그리고 특별히 서로 다른 종족 사이의 충돌과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예속하는 것과 더불어 발전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물의 교환은 서로 다른 가족들, 종족들이나 공동체들이 상호 접촉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인류 문명의 초기에는 독립된 단위로 상호 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종족 등이기 때문이다. 네, 관련해서 이제 각주 26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엥겔스, 인류의 원시 상태에 관한 그 뒤에 매우 근본적인 연구에 의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즉, 본래 가족이 종족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종족이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두는 인간 집단의 본원적인 자연 발생적 형태였으며 종족의 결속이 느슨해지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발전했다.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류 경제학은 모든 것을 고립된 개인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아니라 가족조차도 아니라 원래 이제 종족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종족 다음에 이제 가족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걸 이제 엥겔스가 그 막스의 그 결론에 기여라고 추가하고 있는데 각주에서 나중에 이제 이걸 참조해서 그 본격적으로 집필을 한 책이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 뭐 엥겔스가 이제 막스 사후에 이제 쓴 책인데 실제로 이제 엥겔스의 이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막스가 남긴 연구 노트를 이제 참조해서 집필한 저작이에요. 예. 뭐 그걸 한 번 정도 관심이 있으면은 뭐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 이른바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이제 억압과 이제 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계급 그 예, 지배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 같은 그 뿌리에서 출발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로 가면은요. 5절에 보면은 그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고 이제 나중에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하면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구상하고 그 단계를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했다면은 이 매뉴팩처 단계부터는 이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전담하는 사람과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서 그걸 실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단계조차도 수십 수백 개로 이제 세분화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이것을 두뇌 노동과 이제 손 노동이 분리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매니팩처 단계에서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기계제 대공업 단계에 이르르면 이제 더 심화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의 이제 출발점이 이미 매뉴팩처에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 개인의 퇴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491쪽에 보면은 집단적 노동자와 자본의 사회적 생산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노동자의 개인적 생산력을 이제 빈약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사회에서 관철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스미스가 그걸 조금 이제 우려해서 야 그래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바보 만들면 안 되니까 조금은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예,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또 스미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신중하게 최소한도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흔히 이제 신자유주의가 그 득세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기원을 애덤 스미스로부터 즐겨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동으로 스미스가 이 보이지 않는 손만 강조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미스를 나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주류 내부의 이른바 개혁적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분파들도 있는데 사실 스미스의 이제 개혁적 진보적 성격이라는 게 딱 이런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자본가들이 더 이제 유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있어서 국가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딱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교육을 하되 신중하게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당장 이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재벌들이 한국의 대학이 너무 쓸모없는 것만 가르치고 정작 필요 없는 건 안 가르친다라는 식으로 이제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직접 이제 대학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죠.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삼성대학교고 중앙대학교는 이제 두산대학교가 이제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인문사회 분야가 이제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고, 정말로 이제 실용적인, 그 자본가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고용했을 때 이제 당장 써먹는 데 필요한 부분만을, 늘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강화시키는 방식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정신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교육을 시키되, 최소한도로 필요한 만큼만을 시키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반대에 직면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매뉴팩처가 이전 시기에 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그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가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매뉴팩처가 지배했던 시기이기는 하지만은 결코 사회적 생산 일반을 지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야. 왜? 어쨌거나 노동자의 수공업적 숙련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 과정을 자본가가 마음껏 통제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요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499쪽에 이제 마지막 줄부터 보도록 할게요. 박지현 씨 읽어주실래요? 수공업적 숙련은 여전히 매뉴팩처의 토대며 매니팩처의 메커니즘 전체가 노동자 자신들로부터 독립된 어떤 객관적 골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불복종 행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우리가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매니팩처 시대 전체를 통해 노동자의 규율 부족에 대한 불평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야, 조금 더 빨리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노동자들을 닥달을 하더라도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엄청나게 이제 잘게 쪼개진 부분 노동자들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바탕은 수공업적 숙련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도구들도 그 특정한 작업에 걸맞게 이제 기기묘묘한 특수한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도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 노동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닥달을 하면은 사장님 잘 모르시네. 이게 그렇게 보기만큼 쉬운 게 아니라고요. 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못하잖아. 이건 나만 할 수 있고 이게 그렇게 이제 당신이 요구하는 것처럼 후딱후딱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강짜를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공업적 숙련에 기초한 체제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다음과 같은부터 보겠습니다. 민병헌 씨 읽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두 가지 사실은 수많은 책 이상으로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 가지 사실은 16세기부터 대공업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본은 매뉴팩처 노동자들의 이용 가능한 노동시간 전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매뉴팩처는 노동자들의 이동에 따라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그 소재지를 바꿈으로써 수명이 짧았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해서든 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상공업에 관한 평론의 저자는 1770년에 호소했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뒤 유어는 질서는 분업의 스콜라적 교리에 기반을 두는 매뉴팩처에서는 부족했지만 이제 아크라이트가 질서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노동일과 관련해서 공부할 때 대공업 이전 시기에 국가가 나서서 그 노동일을 연장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자본가들의 요구에는 헐저히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등장한 겁니다. 아크라이트가 질서를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아크라이트는 이제 산업혁명 시대의 발명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즉 기계가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제 매뉴팩처의 한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디 보자. 오선희 씨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와 동시에 매뉴팩처는 사회의 생산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수도 없었고, 사회의 생산을 근본적으로 번역할 수도 없었다. 매뉴팩처는 도시의 수공업과 농촌의 가내공업이라는 광범한 기반 위에 우뚝 선 인위적 경계 조직이었다.
매뉴팩처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자 매뉴팩처 자신의 협소한 기술적 토대는 매뉴팩처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상의 여러 가지 필요, 의 대량 생산과 모순하게 되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라는 거는 자본주의적 생산 중에서 매뉴팩처가 지배적이었던 시대지, 사회 생산 일반을 매뉴팩처가 지배했던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기계제 대공업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사회 전반에서 지배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 예.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계가 발명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수공업적 숙련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말 안 듣는 노동자는 이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죠? 예, 그걸 이제 기계가 대신하게 되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자본가들이 환호할 만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는지는 이제 일권 하에 이제 15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거의 그 15장으로 이제 연결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데, 예. 일단 우리는 이제 일권상을 마치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이제 그 가물가물해진 용어나 개념들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꼭 한 번씩 그 예, 복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